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난 20일 감사원이 TBS에 김어준 씨 출연료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공문 없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어제는 TBS 감사실을 직접 방문했죠. TBS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 의뢰를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은 물론이고 면담 이후에는 면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관련 오늘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성명을 냈습니다. TBS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행태는 끔찍했던 이명박 정권 시기 감사원을 떠올리게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KBS 사장의 해임 근거를 가공했던 기관이 바로 감사원이라고 꼬집고 있네요.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판단을 받은 정현주 사장 사태, 당시 감사원은 상당한 역할을 했었죠. 무슨 일이든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월 22일 목요일 명랑한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 인터뷰 바로 준비되어 있고요. 또 뉴스 원정대에서는 여야의 당권 레이스 점검과 함께 러시아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청와대 분위기, 그리고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 소식까지 한꺼번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 입장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를 주름잡은 화제의 말말말 시간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5일이었습니까? 이 청계 광장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셨죠. 네네. 네. 굳이 청계 광장을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청계광장은 지난 촛불 때, 네. 이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민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곳이고요. 네. 그것이 국정농단을 만나서 촛불로 이어진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보궐선거의 참패와 또 민주당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네. 촛불의 개혁 정신과 그 시작이었던 민생 개혁에 대한 초점을 되찾고자 출마 선언 장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어제는 호남 그리고 오늘은 충남에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셨는데요. 네. 현장 분위기는 의원님이 느끼시기에는 좀 어땠습니까? 많은 당원들이 또 지지자분들께서 제가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자, 이번 우리 보궐선거의 참패는 총선, 크게 승리한 총선과 이번 크게 패한 보궐선거 사이에 네. 정말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 게 핵심입니다. 네네. 그래서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자라고 하는 연설 주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지금 토론회를 보면은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원식 후보와 홍영표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협공했다, 이런 표현 내지 그런 뉘앙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결국은 송 후보가 1위를 달린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또 이런 관전평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네. 좀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 당대표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을 베이스 캠프로 만드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민주당의 가치를 잘 실현하고 지킬 것인가, 또 자기 정치보다는 대권 후보를 잘 지켜주고
대선 경선 룰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송 후보가 부합하지 않는 여러 사례가 있어서 이를 검증하는 검증하는 것이 네. 불가피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협곡은 아니었고 검증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협곡은 네.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생각했는데 네네. 거의 비슷한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우원식 후보와 홍영표 후보가 공히 원내대표를 지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패 이후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보면서 어쨌든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제 우리 당 안에 경선을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네네. 이제 바로 송영길 후보의 그런 태도가 좀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개혁도 민생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야단을 크게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성을 같이 하자는 건데 이건 반성하는 게 아니라 네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편을 나누고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당대표 후보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거고요. 송영길 후보 역시 5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5선 국회의원이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 저는 그건 참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네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저도 질문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송영길 후보는 계속 이제 개파 논쟁, 개파가 사실상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우 후보님과 홍 후보님은 그런 거 없다. 이익을 기반한 그런 개파라는 건 이미 옛날 얘기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반론을 펼치시더라고요. 이 네네. 개파가 정말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파라고 하는 게 원래 공천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그런 이익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파를 없애기 위해서 공천 과정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공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21대 공천할 때 전혀 공천 파동 같은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개파를 갑자기 꺼낸 거는 그건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저만 하더라도 이게 을지로위원회라고 네. 갑의 횡포를 막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것이 저의 정치 철학이고 제가 그걸 중심으로 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을지로위원회 소위 이제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해오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는데 갑자기 개파 얘기하니까 좀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되면 내년 대선 때 500만 표를 갖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네네. 네. 이 500만 표는 어떤 맥락에서 500만입니까? 지난주에 탄핵을 할 때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촛불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 절박한 민생까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그 문제 제기를 시작하고 그것이 국정농단을 만나서 촛불로 크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의 문제가 굉장히 중심에 있는 문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총선 이후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불공정, 불평등한 등이 야기한 양극화 문제랄지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런 문제들과 함께 개혁도 제대로 못하고 민생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을 굉장히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174석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고통을 잘 끌어안는 그런 활동을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네. 그렇게 민생을 잘 챙겨가는 과정에 저는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다시 정말 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민주당이 보살피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네. 다시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500만 표 정도 그렇게 해서 모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의 네. 국민들의 지지를 당으로 모아서 그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이번 그 재보궐선거 참패가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아픈 부분이고 그만큼 이제 분석이 더 정확하게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들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뭐 단연 부동산이고 또 부동산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종부세를 손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김병욱 의원이 뭐 발의도 했고요. 과세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상향 등등이요. 네. 이런 제안 내지 아이디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값의 급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이 저희들이 아주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네. 따라서 이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이 서민들한테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차츰 내리게 하는 그런 대책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대책을 이제 이사 대책이 그런 기조를 갖고 있는데 네. 이것을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종부세부터 완화하자. LTV DTI를 90%까지 네. 뭐 확대하자, 완화하자 이런 박근혜 정권 때도 LTV DTI를 80%까지 했거든요. 그때도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빚을 많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네. 이걸 90%까지 한다거나 종부세를 완화한다거나 이거는 그 종부세도 지금 한 3.7%가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값이 올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리는 꼴이다. 이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네.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네네. 그래서 정말 영끌로 대표되어지는 부동산 박탈감이 안긴 것 그런 분명한 잘못. 네. 그래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설익은 주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꾸준한 신호를 보내야 하고 그 속에서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는 네. 정말 안 되는 일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거기에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민심이 다 있는 당이 부동산 종합 대책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꼼꼼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그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 어느 정도 집값 안정 추세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뭔가 해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니 그런 기조로 차츰 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로 제기된 것들이 있죠. 네.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예 집을 사기에 살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지금 LTV DTI가 너무 낮게 돼 있어서 이거를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너무 과도하게 수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것 이외에 몇 가지 문제들을 이번 대책 안에서 불필요하게 파생된 문제들 꼼꼼하게 그 현장을 잘 살펴보지 못한 문제들을 당이 부동산 대책 특위를 통해서 거기에서 잘 점검해 가겠다는 겁니다. 네. 이번 또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출구조사 결과입니다만 보통 이제 20대 남성들은 국민의힘을 많이 찍었고 20대 여성들은 1당도 2당도 아니라 제 3, 4, 5당 이제 젠더 이슈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다른 당에 뭐 무려 15%가 이제 표를 줬다 이런 출구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어쨌든 민주당에 등을 돌린 건데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은 정치권이 국민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거는 기득권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청년들이 그 민주당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촛불에서부터 지난 총선까지 정말 많은 표를 모아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이상을 거치면서 정말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저희가 국민들의 외침을 사실 그 외침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청년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기득권화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는 그걸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국민의 힘을 찍었다고 뭐 보수화됐다거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네.
민주당의 기득권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청년들의 판단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를 반성하는 기제로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하셨으니까요. 후보님의 경쟁력을 포함해서 꼭 당대표로 선택받아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다 꼼꼼히 살펴보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이 그것을 잘 살피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눈이 찌푸러지는 저희들의 태도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큰 방향은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의 활동의 중심을 새로 잡아가자. 그래서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그동안 2013년부터 가배흉포 의뢰 눈물을 막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남양유업 사태를 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의 눈이 찌푸러질 정도의 저희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 안에 윤리 심사를 할 때 배심원제 같은 것을 둬서 우리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지자들 또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목요일에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야가 바빠요. 지도부 손실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저희도 방금 우원식 당대표 후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송영길 후보도 했고요. 지금 합동 연설 중인데 삼수생인 송영길 후보가 조금 앞선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어떨까요? 뭐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 뭐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 만약에 우세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삼수생 여러 번 도전했기 때문에 삼수생 우리 학생 있으면 응원하게 되죠. 이번에는 합격하라라고 이런 당원들의 민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5선이다 보니까 경험과 학식도 이제 풍부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여러 이제 선거를 지고 나서 이 새신책 이라든가 혁신하는 모습엔 또 누가 어울리느냐 이런 고민도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친문표가 어떻게 될지 특히 이제 쇄신과 관련한 목소리를 누가 잘 받들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결과는 바꿔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선거 와중에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나 해프닝들도 있는데 이번에 설문조사가 하나가 돌아다니는데요. 이른바 문파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 평가 설문조사 그 문항이 하나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런 거예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문항 중에 뭐 예컨대 1번이 부동산 의원 윤리 문제. 그러면서 강성 지지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보기 중에 하나로요. 네. 혹시 이걸 넣은 게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항이 민주당의 내부 문제 중 무엇이 가장 심각한가 문항에 답변 보기로 부동산 정책, 의원들의 윤리 문제, 대선 주자 간 갈등 그리고 강성 지지자. 그렇죠. 이 문항을 굳이 사실은 이 문항을 넣으면 답을 사게 마련이잖아요. 설문조사 할 때. 근데 이제 이 설문조사 하는 기관이 이제 윈즈 코리아라고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박시영 대표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혹시 좀 홍영표 의원하고 연결된 게 아니냐. 홍영표 의원 쪽에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의뢰한 것이 아닌가? 아니냐 하는데 홍영표 의원은 좀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 좀 자중질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걸 왜 넣었느냐. 어떻게 보셨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양쪽에서 이제 그 추측되는 곳에서 모두 다 우리가 설문조사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좀 어디서 의뢰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일단은 지금 선거 패배의 원인과 관련해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받아서 중도층을 끌어안지 못했느냐 이런 문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다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친문 당원들의 어떤 표심이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민심을 한번 확인하고자 어느 쪽에선 이것을 물어봤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네. 특히 지금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조금 뉘앙스들이 다른 후보 간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홍영표 의원은 민심을 듣는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은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 설문조사 결과 강성 지지자들이 문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나 아니거나에 따라서 후보들이 대하는 태도나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포석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에 따라서 의뢰한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됐네요.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뭐 네. 이른바 친문이 좀 강한 스타일이다. 네. 지금은 홍영표 의원을 그렇게 분류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면 그 색을 좀 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 설문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설문조사가 곧 왠지 등장할 것 같은 그렇죠. 느낌.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으로 가볼게요. 이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나경원 전 의원 등판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권 레이스에 합류를 할까요?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지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뭐 전면적으로 뭐 얘기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의원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네. 이번에 뭐 경선에서 지기도 했지만 약간 좀 극단적이다. 뭐 강성이다. 강성이다. 뭐 그런 거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 있고 또 당내에서 그런 부담이 있다 그러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하거든요. 네. 당내에서. 네네. 또 당대표 선거하면서 있어서 뭐 지금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었지만 당내 대의원이라든지 네. 뭐 이른바 권리당원 투표권이 있는 쪽에서는 당원들은.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쳐다본다면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번에 오세훈 그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드라마틱했던 게 사실 나경원 후보가 이 당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론조사 들어가니까 여론조사 때문에. 뒤집힌 거잖아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보니까 당원 비중이 70%.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전 의원 입장에서는 좀 해볼만 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본인도 보십니까? 그리고 거절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역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네. 그리고 스스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나와 같은 뭐 대학 다니고 대학 선배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고시 공부를 했다면서 친근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네. 내가 당대표 되면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 유력한 후보하고 어찌됐든 법조인 출신이란 동질감이 있잖아요. 그런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심을 내비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네. 다만 변수는 만약에 제가 나경원 전 대표가 원내대표라면은 패스트트랙 재판이 굉장히 걸릴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대선 전에 결과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주요 핵심 행위자이기 때문에 네네. 집행유예 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이 대선에 그러네요.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홍문표 의원도 이제 당대표에 나간다고. 당권 도전 나섰죠. 근데 지금 주호영 권한대행과는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렇죠. 또 마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뭐 소위 말하는 작당 이런 발언을 네. 했던 것을 문제 삼아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해 그렇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홍문표 의원, 홍영표 의원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네. 이쪽은 국민의힘의 당권 홍문표 도전을 의원.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 역시 네. 사실 당권 도전은 상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가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자기 당 후보 말고 당시 안철수 대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당 다른 당 후보거든요. 그쪽을 밀었다면
이거는 자당 후보를 배척하는 거 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거 해당 행위다. 해당 행위라고 네, 네. 볼 수 있죠. 뭐 홍문표는 주장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작당이 어디까지가 작당인지 그냥 협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협상을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작당인 거고. 예컨대 만약에 뭐 이익 같은 게 오갔다 하면 네. 문제가 좀 심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 작당이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작당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서병수 의원이나 이제 정진석 의원 불출마 선언하면서 특히 이제 서병수 의원이 그 얘기했죠. 중진 이선 후퇴론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 대표론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종인 또 전 비대위원장도 언급을 했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의외로 김웅 의원이 선전하고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상은 네, 그 실제 이제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초선에게 정말 당권을 줄 것인가에 대한 실제 투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만큼 쇄신과 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대선에 좀 달라진 국민의 힘을 바란다라는 점을 이제 익힐 수 있어 보이는데 서병수 의원이 근데 그렇게 다선들 나오지 말고 초선들한테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또 탄핵에 대해서 뭐 사면론에 대해서 다시 또 과거로 회귀하는 발언을 해서 네. 국민의힘에는 독과 약을 같이 주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선이거든 서병수 의원도 정말 네. 정말 중진이죠 당내에서는.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이 시기에 하시는지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게 지금 맞죠. 막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다면 절대로 하지 못했던 얘기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손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정말 사실은 당내에 상당한 분란을 앞으로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은 뭐 당론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막 뭐 봉합을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또 한 번 뱉었는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긴 좀 어렵거든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수사란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어려운 처지에 봉착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 대표 잘 선출하고 대선 준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해지죠. 네. 어쨌든 김종인 떠나고 나니 도로 한국당이 됐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러시아산 백신 예전에는 사실 작년만 해도 굉장히 무시했었던 건데 최근에 굉장히 유명 그 지혜 린셋이었습니까? 네. 거기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가 나오면서 이 스푸트니크 V 도입 가능성 청와대 지금 검토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9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어떤 여타 백신들 이상의 어떤 효능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사실은 계약한 거하고 현재 들어올 물량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러시아산 같아요. 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물량을 밖으로 내기 어렵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검토 한번 해봐라 라고 네, 했고 그렇죠. 그 검토라는 건 뭐냐면 뭐 효능이나 이런 것도 안전성 이런 것도 보겠지만 물량을 구입할 수 있느냐 계약하고 실제 확보할 수 있느냐 네네. 이런 것까지 확인하라는 취지로 봤을 때는 네.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안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은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스푸트니크 V 백신 허가 관련한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유럽의약품청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라는 건 뭐냐면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부작용 신고나 이런 것들이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이 공유돼야 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독일도 굉장히 관심 갖고 이것을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최선책은 지금 수준에서는 화이자 모더나라고 한다면 차선책이라도 괜찮고 네. 그리고 부작용이 적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가 사용을 허가해서 안전성이 더 확보되면 이걸 도입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 3상이 끝나기 전에 이제 러시아가 그 전에 해야 됩니다. 하려면. 그렇죠. 그게 끝나버리면 시기적으로 그게 좀 도박에 가까워. 이게 참 이게 말하기 좀 제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네. 좀 빨리 확보하려면 빨리 가능성이 이제 확실치 않을 때는 계약이 쉽고 뭐 확실해지면 서로 가져가려고 서로 하니까 가져가려니까 그때는 경쟁이 심해지죠. 경쟁이 치밀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정부 당국 할 거예요 아마. 네. 이 와중에 지금 야당에서는 백신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그런 논쟁할 여유가 없다. 그렇죠. 뭐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뭐 네. 백신 어음은 필요 없다. 백신 현찰이 필요하다. 뭐 일부 뭐 일리가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긴 한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백신이 부족하니까 물량을 밖으로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약은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한 거하고 실제로 그 계약대로 물량이 올지 안 올지는 사실 좀 미지수이기도 하고. 아직은.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맞춰야 되겠죠. 근데 방역 상황에서 이제 뭐 문제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좋지만 뭔가 상당한 불안감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뭐 다른 거는 사실 전 전쟁의 도구로 써도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백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약간은 좀 정쟁보다는 국민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네. 안전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쟁의 도구에서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계약은 한 거는 맞거든요. 물량 확보 지금 4월이고요. 시간을 좀 봐야 되고 사실 이런 거 좀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문제보다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그렇죠. 미국에서 네네. 안 내니까 이제 문제된 거. 계약은 한 거는 맞고요. 좀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언론도 마찬가지고 또 야당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게 공격이 좀 되니까 지금 어쨌든 오늘도 당장 손영래 반장이 그랬습니까?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상반기에 1,200만 명 다 맞출 거니까 계획이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뭐 거의 두고 보자, 막 약간 이런. 총리 대행 얘기랑 조금 네. 다르긴 해요. 이틀 만에 뭔가 달라졌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마 이게 한 두 달 좀 더 이게 남았네요. 네. 야당이나 언론에서 많이 하니까 또 이렇게 딱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또 이것도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백신이나 이 건강 관련된 부분은 네. 조금 이 보도라든지 네네. 공격 수위를 조금 조절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각이 그런가 하면 이 한국 사위로 알려져 있죠.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의 부인이죠.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의 백신 확보를 돕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백신 스와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남편과 최선을 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은데 네. 방점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이제 아, 방점이라고 그래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네.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한 그렇죠. 주에서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추가 계약분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인데 네. 경위를 살펴보시면은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 사기라고 불리고 있죠. 네. 지난해 4월에 코로나 확산될 때 한국에서 진단키트 이거 얼마나 중요냐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때는 진단키트 구하기도 어렵고요. 엄청 마스크 이슈였어요. 구하기도 어려워서 네네. 우리나라가 베푸는 입장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메릴랜드 주가 많은 50만 회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받아서 굉장히 주지사가 칭찬을 받았거든요. 대갖고 싶다는 거죠. 이 화이자나 모더나라고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이 심정을 밝혔다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백신 확보 노력 많이 해서 또 네. 외국에서 도와주는 친구들 있으니까 빨리 계약 빨리 하고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살펴볼까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 오늘 그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의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출산에 대해서 출산 얘기를 안 하고 했다? 있지 않아요. 네. 과학적으로는 지금 출산을 했던 것처럼 보이고 네네.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치 유인죄하고 은닉 미수죄 두 가지 점으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네. 그 약치했다고 하면 바꿔치기 했다면 공소장에 정확하게 기재가 좀 돼야 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네네. 바꿔치기 했다고 돼야 되는데 뭐 검사도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바꿔치기 된 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DNA 검사가 증명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바꿔치기는 됐는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석 씨가 진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어느 2018년 뭐 3월 4월 그 무렵에 네. 불상의 방법으로 아마 이런 방법으로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라고만 기재가 됐고 판사 입장에서도 뭐가 맞느냐라고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약취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약취 어떤 겁니까? 납치. 옛날에 뭐 유괴 유괴 이런 납치. 네. 그것을 아이를 법률용어로는? 이제 보호자나 아이의 네. 의사에 반해서 다른 데 데려다 놓거나 감금하거나 이런 행위를 약치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사체 은닉 미수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지만 네. 어쨌든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는 그렇죠. 기존 진술은 유지하고 약치 있죠. 부분은 일부는 뭐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출산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번 재판부에서 첫 기일이긴 한데 네. 그 과학적 증거 자료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출산한 적이 있는지. 네. 그 DNA 부분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는 친모가 성모 씨라고 하는데 네. 법적인 뭐 제출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포함해서 다음 기일에 성모 씨 아마 진술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5월 10일인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봅니까? 그 뭐 성별 띠지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일단 공소 사실에서는 산부인과의 이제 모자 동실 시스템이 뭐냐면 아이랑 엄마랑 같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신생아실에만 신생아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 방에도 데리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CCTV가 없기 때문에 네네. 불상의 방법으로 이제 기재가 된 상태입니다. 네.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식별 띠를 부착한 거를 이제 떼서 다시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식별띠는 이제 겉사계라고 하죠. 겉사계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밖으로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판사가 이런 질문도 했네요. 공소 사실에 피의자가 식별띠를 피해자의 오른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걸 분리해서 갔다 하는데 피해자의 식별띠를 분리한 후 다시 부착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네라고 했거든요.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피고인도 아이를 낳지 아이가 부존재한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어디다 약실을 하겠느냐 논리적으로 선행 사실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후행 그 행위도 인정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이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죽였다고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너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건 같아요 이번 사건은. 결국은 이 한계가 돼야 됩니다. 출산했다라는 얘기하면서 둑이 무너져야지만이 석 씨가 얘기를 할 거고요. 논리가. 그게 막기 위해서 아마 석 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손 변호사 얘기했던 처럼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이거는 시신이 없기 때문에 살인했다고 아무리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소식 나온 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시간입니다.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노 형진입니다. 분노 형진. 예. 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늘 그 제작진 탓을 했는데 제작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문제다. 사회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뒤통수 치고 뺨 때리고 벨기에 대사 부인 CCTV 공개와 대리 사과입니다. 이건 정말 분노 지수를 확 올리는 또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습니다. 뉴스 원정대도 사실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CCTV가 어제 공개된 겁니까? 네네. 지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자면. 사건을 좀 정리해드리면 저도 방송 전에 CCTV를 보고 왔는데 어제 공개된 영상에는 벨기에 대사의 부인 A 씨가 직원을 폭행한 장면뿐만이 아니고 이 신발을 신은 채 흰색 바지를 입어보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자,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4월 9일이었는데요. 이 피터 레스쿠이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 씨는 1시간가량 매장에 머물렀어요. 뭐 매장을 돌아보면서 모자도 좀 써보고, 옷도 좀 구경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의자에 앉습니다. 앉아서 바지를 입어보는데 보통 우리 바지 입으면 신발 벗고 그렇게 바지 입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신발을 신은 채로 바지를 입어봅니다. 신은 채로. 더군다나 하얀색 바지를. 하얀색 바지를. 와, 어떻게 그럴 이것만으로도 사실 조금 화가 나는데 일단 이 그 부인 A 씨는 밖으로 나가요. 다 입어봤는지 다 구경을 했는지 밖으로 나가는데 하필 그 부인 A 씨가 매장에서 취급하던 제품과 좀 옷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매장 직원이 옷을 그냥 입고 나간 줄 알고 확인하러 이제 뛰어나갔는데 매장 내 CCTV는 이제 거기까지였어요. 2분 뒤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 부인 A 씨가. 일단 직원은 오해한 걸 알고 사과를 했고요. 2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일하던 직원 뒤통수를 때리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자 다른 직원이 이제 중재에 나선 겁니다. 실랑이를 말리려고 결국 그 다른 직원의 뺨까지 가격을 했습니다. 아니, 본인은 이제 오해했다고 굉장히 화가 난 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사과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도 들어와서 이렇게 했고. 폭행까지 저지른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신발을 신고 흰 옷을 입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상식 밖의 일이죠. 무개념 일인데 벨기에 대사 부인은 이 중국 태생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네. 이 태극권을 수련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태극권이 뭐냐면 중국의 수련법이라고 합니다. 네. 무술 같은 거예요. 뭐 호신술도 있고. 네. 이 오랫동안 태극권을 수련해온 A씨가 일반인 점원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데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네. 좀 이렇게 눈가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네. 뺨이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는 게 정확히 보이고요. 그 증언에 따르면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좀 세게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태극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일반인 폭행과는 좀 다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일단 누리꾼들 반응이 궁금한데 예. 어떤 반응일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그렇죠. 좀 전달해 주시죠. 예, 뭐 제가 네. 누리꾼들 그 반응 전해드릴 때마다 네. 좋은 반응은 없었죠. 그렇죠. 당장 네. 벨기에로 가라. 쓰레기 인성이다.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으면 신발을 신고 옷을 입겠냐. 이렇게 공분을 하고 있고 네. 참고로 이 벨기에라는 나라 수도는 브뤼셀이고요. 그렇죠. 피파 그 축구 있잖아요. 네. 지금 피파 랭킹이 1위예요. 아, 1위입니까? 1위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네. 또 와플로 유명한 나라기도 한데 축구 잘하고 뭐 음식도 맛있지만 그 나라를 대신하는 외교관 부인의 인성은 랭킹 꼴찌입니다. 그 외교관이라는 게 직업이 말 그대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럼요. 사람인데 그 예, 부인도 예. 뭐 마찬가지죠. 지금 벨기에 대사가 사과를 오늘 했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 조사 사실이 알려진 지 꼭 일주일 만에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네네. 이 대사는 오전 주한 벨기에 대사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낸 성명에서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뭐 어떤 상황에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네. 저 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인터뷰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 벨기에 대사는 그의 부인이 가능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것임을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네. 사과문인데 뭐 반말로 통보하듯이. 별로 사과한 것 같지 않네요. 사과 받은 느낌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글 쓴 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지난주에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다고 해요. 네.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며칠 전에 일반 병실로 좀 옮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따라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사과는 없는 상황이고 누리꾼들도 이 지점에서 더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리 사과하지 말고 직접 사과해라. 사과를 해라. 예.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면책 특권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거죠? 처벌 어렵습니다. 예. 제 면제되는 형사 면책 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뭐 처벌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찾아가서 손을 잡고 그럼요. 사과를 해야지만 예. 그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최형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한 주간 우리를 놀라게 했던 말말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긴 하고 나쁘긴 하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석 달 만에 판결이 패소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용수 할머님 직접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공판이 끝나고 우시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는데 어떤 심정이셨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네. 황당하다는 말씀을 어저께도 하셨는데요. 이 재판이 다 끝나기 전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격이 크신 거겠죠? 말도 안 되고 판결문을 듣고 앉아 있었는 게 너무 바보스러웠습니다.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바보스럽다고 느껴지셨다고요? 네. 네. 어제 재판부가 아무래도 이제 국가 면제를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피해 할머님들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 회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하죠. 이 부분이 가장 좀 화가 나시는 부분이겠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30년간 외쳐온 결 네. 귓등으로나 들었나 싶다. 우리가 30년간 싸워온 이유는 명예회복이다 했었는데 재판부가 기가 막혔는지 가슴이 뭐 돌덩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번 소송은 이제 할머니께서 직접 원고로 참여한 사건이죠. 지난번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이 피해자 12분이 제기한 소송과는 다르게 석 달 사이에 정반대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너무 놀라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1월 8일 나왔는 거는 네. 그 할머니들이 돈을 1억씩 받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끝난 걸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네. 돈이 아닙니다. 실지가 1분 강 그렇게 원수해가지고 살기는 싫었습니다. 좀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다정시를 지내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기 위해서 선으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중 하는 거는 해외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지지해주고 네. 있고 스가 총리에게 편지도 보냈습니다. 네네. 지난 14일에 일본 대사관에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가 총리에게 서한을 전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는 생각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네. 설득을 시켜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데리고 갈 거를 저는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잘못은 고사하고 사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듣고 해결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것이 일본의 미래를 좀 위해서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수 쪽에는 싫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하니까 이제 국가 대 국가로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시일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 먹을 만큼 먹고 해서 참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저들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제 아시아 네. 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자리 잘못을 가려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것을 가렸으면 거기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대통령한테도 2번이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했고 외교 장관님한테 가서도 얘기했고 한데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금 이 얘기가 없습니다. 진전된 내용이 없군요. 지금까지요. 예. 네. 네.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네네. 추진위원회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좀 설득을 시키자.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기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할머님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영상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네.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반응이나 연락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국제사법재판소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추진위원회가 많은 힘을 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이다. 미국 정부에서 어떤 반응이 온 건 아니고 미국에 계신 여러 도와주시는 분들, 후원하시는 분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었던 건가요? 예. 네, 네. 미국에서 알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코로나 주사를 맞고 바이든 대통령께 한 만나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할머니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보다가 절박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황당하고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요. 이번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할머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이용수 할머님이었습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함께할 분 옆에 나와 계세요. 비유의 달인. 늘 저 재능을 탐내고 있습니다. 네, 네.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달 MC 장원입니다. 비달. 비유의 달인 비달.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참 많은 말들이 쏟아졌는데 네. 고르기가 힘들 정도예요. 맞습니다. 어찌나 말들을 많이 하시는지. 그러니까요. 오늘 첫 번째 말은 이거군요. 지하철 1번 출구도 문제냐. 이번에 뭔가 조금 더 목소리 톤을 높이셨다는 네. 우리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말입니다. 먼저 준비된 음성 잠시 들어보시죠.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하철역에 전부 1번 있는 것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생각나냐고 여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지하철에 가던 지하철 출구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번을 갖다 보여주고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한테 이게 의견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TBS에 플러스 1 합시다. 네. 뭐 이건데 전 이게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홍남기 총리 대행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답이 나온 것인데요. 네. 허 의원은 지난 재보궐선거에 선관위가 여당에 편향돼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홍 총리 대행은 선관위 판단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면서 최대한 의견 제시를 좀 자제했습니다. 네. 당연한 반응이지요. 네네. 그런데도 허 의원이 선관위의 편향적 사례를 짚어보겠다라면서 TBS에 플러스 1 합시다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무슨 생각이 나시냐 네네.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러자 이 홍 총리 대행은 지하철역에 전부 1번이 있는 것 같다고 사진 찍어서 무슨 생각 나느냐고 엿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라면서 네. 네, 비달로서 굉장히 괜찮은 비유였어요. 예. 그러네요. 자, 어느 지하철에 가든 지하철역 출구가 1번에서 8번까지 있는데 1번 보여주면서 1번이라고 1번을 보여주면서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 이 적절하지 않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홍남기 그 총리 대행이 얼마나 네. 좀 짜증이 났으면 이렇게 예. 답변을 했을까 네. 막연히 좀 네. 상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지난 선거 때도 야당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일인데 네. 뭐 여전히 이거를 그러니까요. 보내지 않고 있는 이슈네요. 네, 그러니까요. 신기할 정도로. 선거도 이미 끝이 났는데 네, 아직까지도 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이었습니다. 네. 뭐 TBS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들 익히 아실 것 같은데 네. TBS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늘리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 그러니까 구독 좀 눌러달라 이런 부탁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이 중의법이었거든요. 네네네. 워크 영어 일하다의 1 그리고 플러스 1의 1 이 두 가지 뜻을 담고 1 합시다. 샵 1 합시다 내지는 네. 플러스 1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여러 가지 해시태그 운동을 한 것인데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 매일 그때 당시 TBS에 출근을 할 때였는데 전혀 그런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받지 못했는데 좀 저도요. 많이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 해시태그 샵을 달면 네네. 그 부분만 파랗게 색깔이 변합니다. 네네, 그렇죠. 하이퍼링크라 그래서.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파란색인데 민주당 색깔 파란색이다 이러면서. 아, 그건 맞아? 예, 그 일부러 파란색으로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건 페북이나 이런 데 가서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구글한테 따지거나 그래야 될 문제인데 그거를 일부러 파란색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럼 플러스 2였으면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플러스 2였으면 네. 괜찮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좀 많이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가수들마다 팬클럽들 색깔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색깔이 핑크색이잖아요. 근데 핑크색 옷을 입고 풍선을 흔드는 팬클럽들도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선거운동 하는 거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황당하고. 네. 어쨌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죠. 그래 맞습니다. 네네. 홍충기 대행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라면서 판단은 국회에서 해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맞는 이야기죠. 뭐 그렇죠. 예. 팩트 체크를 해보면 캠페인이 심지어 네. 2020년 작년에 시작했네요. 맞습니다. 작년에. 예. 문제가 된 건 올해 1월이었고요. 원래는 이제 연말에 100만 채우고 끝내려고 했는데 못 채워져 계속. 갑자기 없어 보이는. 김어준 씨가 그 홍보하는 내용의 방송에서 될 리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될 리가 없다고. 그렇게 따지면 1번이 될 리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예, 해석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티 운동을 하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 예. 그렇습니다. 주디 만사님이 목요일만 기다렸어요. 비달 장원. 또 팬클럽을 풀었어요. 의심이 갑니다. 네. 7523번님 장원 씨 너무 반갑습니다. 종각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종각에서 누구 만났어요? 종각에서 만났던 분 있죠. 이 TBS 말고 모 방송국에서 네. 이승원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했을 때 저를 그 제야의 종소리 칠 때 저를 이제 밖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추운 날씨에. 제가 아니라 당시 PD가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전 결백해요. 네. 전화 연결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또 이승원 진행자님의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뭐 저 아는 분들도 오셨고 네네. 그분들 중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장원 씨가 종각에 나가 있을 때 그때 만났던 분이다. 그래서 지금 문자를 주시면 찐 팬이시네요, 진짜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승원 진행자를 따라오신 게 아닐까.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네. 나 욕하는 사람들 대깨문 사람이 아니라 벌레. 효과음도 좀 늦게 나왔어요. 네. 충격받았나 봐요. 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거의 저를 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깨문이기 때문에 대깨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들이에요. 진짜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한 거예요? 네, 일단 상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까지 있네요. 네. 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이 노엘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래퍼 장용준 씨가 지난 19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 장용준 씨는 자신에 대한 댓글을 언급하면서 나는 댓글을 안 본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를 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깨문이기 때문에 라면서 대깨문들은 사람이 아니다 벌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문제는 장용준 씨가 지난 2019년이었죠.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사고 피해 운전자에게 그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면서 이 1,000만 원을 줄 테니 합의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무마하려고 했던 의혹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또 폭행 시비에 연루돼서 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잘 안 하는 거죠, 이런 거. 그죠. 예.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들이죠. 이거는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누구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약간 정치적 이슈를 끌고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혐오 표현까지 써가면서 벌레 뭐 이런 대깨문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약하다라는 지적들이 참 많았었는데
있었는데 네, 아직 반성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네. 당시 뭐 이 재판 결과로도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고 그랬었죠. 뭐 조사 과정에서도 특혜를 입었다 뭐 이런 논란까지도 있었죠. 사실은 저도 이 분을 뭐 음악적인 네. 어떤 이런 걸로 안 게 아니라 네. 이 음주운전, 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때문에 이제 알게 됐는데 저 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저지른 범죄가 네. 여러 개 또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이분이 의혹 백화점, 논란 백화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심지어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듣게 된 건데 네. 몇몇 이제 과거 팬이었던 분들이 지어준 별명이 회전문이에요. 회전문? 노래 듣고 좋아해서 들어갔다가 도덕성 논란 때문에 바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회전문 가수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찾아보니까. 네. 자, 2017년에 고등 래퍼라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당시에 미성년자인데도 이 SNS를 통해서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굉장히 패륜적인 내용이 담긴 과거 메시지들이 공개가 돼서 네. 방송 1회 만에 하차를 했고요. 아, 그랬었군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받았고 지난 2월에는 부산에서 또 폭행 시위로 구설이 있었고요. 올해 2월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이때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말다툼을 하던 중에 상대방에게 이 감정이 격해지자 침을 뱉는 영상 속의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네. 가슴을 손으로 밀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좀 논란이 많았던 분입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네요. 여러 가지 네. 폭행 시비가 있었고 네. 좀 집유기간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러니까요. 자숙을 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여러 가지로 계속 논란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네.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욕하면은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다 이렇게 네. 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야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 뭐 네네. 반응이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나 찐 보수인데 너 행실 그 모양인 거 반성이나 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뭐 정신승리 오진에 네. 자, 미쳤다. 지가 벌레만도 못하는구만. 누구 보고 벌레래. 이런 격한 내용의 댓글들도 댓글들이. 좀 있었고요. 네. 실제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로 보이는 한 댓글로는 네.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라고 네, 댓글을 달아준 것도 있고. 네네. 예.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 누가 한 말이더라. 뭐 이런 내용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 나와서 자식이 잘못되면 정치인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다음 날이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대로 돌려주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이 음성을 저도 듣고 나니까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3833번님 이런 네 가지 없이 네 가지라고 쓰진 않으셨고 다른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네. 네, 1904번님 너야말로 사람이 먼저 돼야 될 텐데 이런 문자 주셨고 0719번님 애가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요. 당신 같은 사람 지지한 사람 없다 뭐 이런 문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분노 지수가 아까 벨기에 대사 부인 얘기 때문에 한번 분노가 확 올라갔었는데 또 이 말말말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죄송합니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삭혀드려야 되는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더 이제 기름을 붓고 말았네요. 예. 우리 코너 이름이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인데 이 좋은 말은 좀 아직까지는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말로 한번 가볼게요.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다. 네, 무소속 홍준표 의원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요? 네. 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근 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서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과를 안고 더 나은 모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역사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집권을 꿈꾸는 건 위선이고 기만이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조상도 내 조상이고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 앞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하자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 탄핵 불복에 대한 비판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홍 의원이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사면을 하자는 의미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분명 그런 뜻인 것 같고
저는 일단 이 비달로서 비유의 달인 비달로서 네. 전직 대통령과 나의 부모를 비유한다는 것 자체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옛날 네, 사고죠.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사고이지 네. 않나. 나라와 국가 대통령을 부모와 동일시하는 이런 그 왕조 시대에는 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임금이나 부모, 또 스승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처럼 네. 좀 굉장히 예스러운 생각이 아닌가라는 일단 의문이 좀 들고요. 네네. 저는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네네. 내 부모라도 죄를 지었으면 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죠.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끄러운 조상도 내 조상이고 네.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다 이런 워딩을 네. 적은 걸 보면은 뭔가 부끄럽긴 하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 표현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요. 네. 꽤 깊게 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욕을 먹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왜 박 전 대통령에게 부끄럽다는 표현을 쓰느냐 네. 라면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참 이런 글 올리면 양쪽에서 비판받기 딱 좋은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네. 사면론 반대하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초선이나 이 쇄신을 하려고 하는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들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9일 지금 시점에서 사면을 논의하기엔 비판받을 수 있으니 저 같으면 안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서병수 의원이 이 대정부질문에서 네. 이제 탄핵 잘못됐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네네. 당에서는 우리 당론 아니야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이 탄핵의 강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작년 재작년인데 이 강은 얼마나 넓은지 아직도 건너질 못하고 있네요. 예. 아니 그런데 언제까지 나올까? 이제 내년이 네. 대선이잖아요. 네. 그럼 대선 때면은 이 사면론이 또 얘기가 나올 테고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 평가도 또 나올 테고 네. 또 그렇다면 탄핵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윤석열 총장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당시 네네. 수사했던 검사로서 네. 이게 한 1년은 가겠죠 앞으로 대선까지죠. 그러니까요. 예, 중요한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이렇게 자꾸 이제 극보수 지지층들에게 약간 러브콜 하는 듯한 이 탄핵이나 사면론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 네. 사면론 이야기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사면 초과에 있는 분들이 보통 사면 이야기를 합니다. 사면 초과, 네. 사면 초과에 있는 분들. 네. 218번님 부모님과 대통령을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1923번님 잘못은 잘못입니다. 보궐선거 이겼다고 자만하지 맙시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네. 네. 이게 이 때만 되면 이렇게 자꾸 네. 그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사면이라는 게 누구 하나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선택한다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기 위한 분명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네. 그 누구도 그 시간이 충분히 채워졌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의아함과 분노를 좀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면 얘기를 저희들이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 아예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탈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예. 문자를 격하게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 사면론이라는 게 사면이라는 게 그 생계형 범죄나 이렇게 어렵게 범죄를 저지르셔서 이제 계신 분들이 특별한 날에 좀 사면받고 이런데 주로 쓰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생계 때문에 네. 뭐 범죄를 저지른 그런 안타까운 네. 사람들의 경우에 그럴 수 네. 있는데 지금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재현 의원 아들 노엘 사건 분노의 문자 계속 오고 있는데 뇌귀 속에 TBS, 뇌귀 속에 TBS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 자식은 그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죠 옛말에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네. 사랑살이님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벌레 눈에는 벌레만 보이는 법입니다. 또 이런 문자를 네. 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네. 의견 주셨네요. 오늘 네. 아까 그 장재원 씨 아드님 이야기, 장재원 의원 아드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통 이런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가정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정치적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네. 근데 이런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은 뭐 정치적 성향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은 제발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집에서 배운 건 아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간절한 바람 저도 갖고 있고요. 오늘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MC 장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이승환이었습니다.